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시작합니다. 삼국시대를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 장각의 등장, 태평도의 시작이죠. 오래전에 죽은 장자를 이제 만난 거죠. 숲속에서 178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역사의 대세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 순리, 하늘의 사명이다. 그냥 낙양에서 봉기해버리면 끝나잖아. 여기서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낙양은 일반 도시하고 다르거든. 그만 들통이 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시작합니다. 삼국지를 시작한 게 토전사를 하다가 정말 어쩌다가 막간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새 몇 년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막간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줄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뒤엉켰습니다. 예전에 한 것들 중에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삼국지 백대 사건이라고 기획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소프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삼국지 백대 사건을 정할 때는 소설과 역사 중에서 이제 임팩트 있는 걸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거 하는 게 삼국지 읽어드립니다도 아니고 삼국지 소설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역사와 소설을 비교하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진리, 역사의 진리가 뭔가 찾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제목을 소설에서 달든 정사에서 달든 내용은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지 백대 사건 첫 번째 시간, 삼국시대를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 장각의 등장, 태평도의 시작이죠. 장각이 남한오선을 만나게 되면서 태평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장각은 누구일까? 장각은 하남성 거록군 출신입니다. 거록은 초안제도 등장하고 삼국시대도 몇 번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장각은 과거에 낙방하자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푸른 눈을 한 남한오선이란 신선을 만나서 태평요술이란 도술서를 얻게 됩니다. 남한오선이 푸른 눈을 했다니까 이게 서양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원래 남한오선은 장자를 말합니다. 오래전에 죽은 장자를 이제 만난 거죠. 숲속에서. 무슨 교가 뭐 숲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가 있는데, 동양 서양이고 뭐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도수를 습득한 장각은 태평도란 종교를 만들고 순식간에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세력이 커지자 장각은 대망을 꿈꾸게 되죠. 마침내 178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태평교의 난이라고 하지 않고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황색 깃발, 황색을 자신들의 아이콘으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색 깃발, 머리에는 황색 두건을 두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황건적은 왜 노란색을 상징으로 사용했을까? 황건적의 캐치프레이즈가 창천, 즉 푸른 하늘입니다. 그 창천은 끝났고 황천이 도래했다. 노란 하늘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하늘은 한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 다음엔 왜 노란 하늘이냐? 중국에는 오행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오행이라는 건 서양의 오원소 같은 거죠. 화수목금, 토, 물과 불과 쇠, 나무, 흑인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람의 건강에도 적용하고 역사관에도 적용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적용을 하는데, 요 순서에 맞춰서 각자의 색이 또 있습니다. 나무는 청색, 불은 뭐 붉은색, 흙은 황색, 금속이 백색, 물이 검은색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뭐 불이 빨간 거까지는 이해가 아니야. 흙이 황색인 것도 이해는 가요. 중국은 황토 뭐 거기. 근데 왜 또 나무는 파란색이고 물은 검은색이고 금속은 백색이야?
벌써 스테인리스를 썼나? 아니면 물이 그때도 오염이 심했나? 어쨌든 뭐 좀 이상하지만 그냥 하여간 이렇게 맞춰놓고 다 이게 조합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색깔로는 푸른색이 지나고 황색의 시대가 온다. 다시 말하면 황건적이 황색을 내세운 것은 우리가 무슨 욕심 때문에, 권력력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역사의 대세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이 그렇잖아. 앙샹 레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뭐 근대 부르주아의 시대가 온다. 자유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적 순리, 하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황색이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신흥종교, 태평도란 무엇이냐. 제가 이게 태평도, 태평교 좀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데 뭐 그냥 양해하세요. 옛날에는 교라고 안 하고 도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장각이 과거에 낙방해서 남한노선을 만든다는 건 소설이 만든 뻥이죠. 이거는 명나라 시대의 그 풍습을 반영한 건데 정작 장각이 살았던 한나라 때는 과거 제도가 생기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태평도 자체는 진짜입니다. 태평도는 심오한 교리보다는 병을 고쳐주고 이제 결사, 공동체 같은 이런 조직이 돼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교세를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종교가 성행했던 것 같아요. 촉에서는 장로의 할아버지였던 장릉이 오두미교라는 걸 창설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오두미교나 태평도나 비슷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두미교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데 쌀 5두를 내야 된다 해서 오두미교인데 이게 나중에 고구려까지도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쌀을 바친다는 건 단순히 헌금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 또는 결사의 그런 어떤 그 규약, 서로 돕고 사는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데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니까 신도를 모았다. 이게 소설적으로는 좋은데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결사,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마을되고 지역되고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힘을 키운 촉의 장릉 집안은 나중에 한중을 정복하고 손자인 장로는 조조 유비와도 싸우게 되죠. 그만큼 이 공동체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남성의 장각이나 촉의 장로나 여기 다 거기다 장자, 이게 왜 다 장씨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신흥 종교를 만들려면 창씨 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남성의 장각은 촉에 있는 장릉 집안보다 스케일이 컸던 것 같아요. 단숨에 수도까지 점령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황건적의 봉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황건적 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황건적의 작전은 전 하남성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봉기해서 주요 도시를 동시에 장악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역사하면서 여러 가지 반란은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대담하고 멋진 계획은 이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장각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다 들통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 도시에서 동시에 봉기한다 그러면 누가 한 명만 어떻게 배신해서 꼰질러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는 점점 행정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 정도로는 봉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 때만 해도 워낙 지방사회의 어떤 지역 공동체들이 강하고 행정 권력은 허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각은 자기가 하는 반란 계획이 앞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반란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이라는 걸 정작 본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니까 점점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전국 여러 도시에서 봉기할 게 아니라 그냥 낙양에서 봉기해버리면 끝나잖아. 여기서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낙양은 일반 도시하고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봉건제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지금처럼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온다, 대학이 많다, 부자들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배 집단들이 몰려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봉기하는 거하고 딴 도시에서 봉기하는 건 다른데 욕심이 세져가지고 낙양도 한 번에 먹으려다가 그만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존 조직이 탄탄해가지고 봉기를 앞당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대로는 아니라고 해도 한 70%의 성공을 거둬서 순식간에 하남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건적의 반란이 시작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지난번 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황건적의 난이 삼국지의 시작인 이유는 뭘까? 황건적의 난은 1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봉기가 발생하자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반란이 일어나고 이민족들도 봉기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도 진압해야 되고 전국이 치안 부재 상태가 되니까 한나라 조정에서 지방장관인 태수에게 군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원래 지방장관은 민사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민정과 군정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이게 그냥 군벌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 각지에다가 군벌 허가증을 남발하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태수들은 군사권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군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이렇게 가다 보니 대체로 이게 지방 장관들이 무능한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나니까 지방에 있는 실력자, 진짜 능력자들이 튀어나와서 이걸 진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태수를 밀어내고 자기가 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부에다가 나한테 태수 임명장 주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저놈을 쫓아내고 제대로 된 태수를 임명해야 될 텐데 이미 제가 군사권까지 다 가졌고 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태수 임명장을 주는 거지. 그 태수 임명장을 받아서 그 놈이 더 그 지역을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정부에 충성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반반이니까 그냥 태수 임명장을 남발하게 되면서 이게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애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임명장을 받는, 그야말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실력 검증 시대가 와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신흥 군벌이 되는 거죠. 동시에 삼국지의 주인공들은 대개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웅할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할거하는 군웅 밑에 또 유능한 모사와 장수들이 모여들면서 삼국지의 주인공들의 대활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능력 있고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 역사에서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능력 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혼란이고 백성들에게는 더 힘들고, 왜냐하면 경쟁 방식이 자기들끼리 결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하는 거니까 백성들은 더 힘들고. 그럼 다섯 번째 질문, 중국의 거대한 반란에 꼭 신흥 종교가 개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나라 말기에는 황건적의 반란이 있습니다. 원나라 말에는 홍건적과 백령교의 반란이 있고 청나라 말기에는 태평천국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황건적은 실패했지만 홍건적도 실패했지만 백령교는 성공해서 명태조 주원장이 원래 백령교 출신입니다. 뭐 나중에 결별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반의 성공을 이룹니다.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은 중국의 절반은 장악합니다. 역시 절반의 성공은 이룹니다. 이처럼 중국의 거대한 반란은 신흥종교 조직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시대가 변한다, 사회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사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변화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시작될 때는 이제 혼란과 기존 사회의 제도, 법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관습이 깨져나가면서 뭐 약육강식이 되고 사회의 어떤 안전장치는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사회라는 건, 사회나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보장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건 외적으로부터의 침공도 보호해줘야 되지만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뭐 내적인 갈등도 있고 범죄도 있고 또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락하는 사람도 있고 병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회라는 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높은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을 무조건 핍박하면 됩니까? 그들에게도 룰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룰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회가 막 바뀌거나 또는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체제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혼돈의 상태가 오게 되죠. 이럴 때 사적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사적 공동체, 사적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신흥종교예요. 특히 중국의 신흥종교도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결사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같이 문신하고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저 역사 시간에 중국사 보면 맨날 결사 나와요. 결사운동. 그러면 이게 무슨 게릴라 단체 만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중국은 우리보다 땅이 넓고 사회 구성도 복잡하고 행정 밀도도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길드 같은 거 또는 뭐 어떤 자기들 나름의 향약 아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게 역시 종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큰 신흥 종교들 생긴 거 있는데 그때 생길 때 보면 어려울 때 사회 혼란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공동체적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뭐 이상한 짓 해갖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역사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게 훨씬 스케일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사 조직이 빨리 성장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대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나라의 쇠퇴가 황건적의 난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황건적의 난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다만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는데 황건적의 난이 딱 바늘을 꽂아서 폭발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거 풍선은 무엇이고 또 이 황건적이 찌른 바늘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